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헌법 개헌안에는 토지 공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토지 공개념의 의미를 알아보고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개헌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고 또 이견도 많습니다만 먼저 토지 공개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서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란 것이 도대체 토지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또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 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아주 권위자이신데요. 좀 친절하게 잘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김윤상 교수님. 네, 토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의 터전입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과 위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토지를 한번 사용을 하면 그 사용이 이웃 토지에도 영향을 주고 네. 후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다른 물자에 비해서 공공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토지 공개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그런 수단으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부동산 투기와 연결시켜서 토지 공개념을 이해하는 분이 많으시죠. 주석기 박사님. 네, 국민들의 생활, 특히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전체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한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동산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지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민법에도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유재산권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지 교수님께서도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토지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의 대상이지만 공공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공공성을 감안해서 토지의 사용이나 이용 과정에 있어서 또는 어떤 공공의 어떤 복리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나 네. 이런 것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개념을 갖다 정립한 것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로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 토지 공개념이 도입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었으니까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한 논란도 그만큼 됐습니다. 반세기가 넘었는데요. 토지 공개념이 언제 어떻게 도입됐고 어떻게 발전 또는 논란이 되어 왔으며 지금 헌법에는 어떻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김은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정부가 헌법 개정안에 토지 공개념을 포함시켰습니다. 토지 공개념에 따르면 토지란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현행 헌법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62년 개헌 때 처음 등장했고 1972년 유신 헌법에서 더 확대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계속되자 노태우 정부는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으로 불리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신설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 폐기됐고 합헌 판결을 받은 개발이익환수법도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구체화함으로써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나 부동산 투자로 인한 소득 과세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맞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잘못된 개념일까요? 아니면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할까요? 도입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까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 토지 공개념은 갑자기 거론된 개념은 아닙니다. 반세기가 넘었는데 논란은 이제 끊임이 없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요 쟁점은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두 박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마도 그 법안에 이제 포함됨으로 인해서 이제 토지 공개념을 결국 좀 표현을 좀 과격하겠으면 토지 공개 개념을 앞세워 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생활의 가장 큰 터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의 어떤 토지 등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에 상당히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제약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감을 좀 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도 반반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부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신뢰성이 좀 많이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도 조금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미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헌법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표현을 통해서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토지 공개념의 어떤 이념이나 혹은 사회적 가치 자체가 정말 변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대한 충분한 어떤 논의 과정이라든지 공론화 과정들이 생략된 채 이번에 정부 안으로서 등장하다 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은 그러면 토지 공개념으로서 헌법에 보장됐던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오히려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에 대해서 이번에 개헌안 속에 포함시킨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토지 3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추가적인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되는 법률에 그런 법률 관계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또 그 이상의 추가적인 법령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취지를 감추고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헌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헌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 쟁점은 과거에 있었던 논란도 그렇고 또 지금 그 토지 공개념을 개헌안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새로 일어나는 논란도 그렇고 두 박사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그 토지 공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으로 실현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 공개념 자체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그 수단이 하나는 시장 친화적인 수단이 있고 하나는 시장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약적인 수단이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과거에 토지 공개념 수단 중에는 가령 뭐 가격을 통제한다는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게 가격 통제 아닙니까? 거래를 제한한다. 뭐 몇 년간 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장 자체를 제약하는 조치가 그런 수단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 인상이 토지 공개념 하면은 그거는 시장 제약적인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을 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많이 하게 되죠. 가령 뭐 우리가 토지 공개념의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광의에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양도소득세도 사실은 시장 제약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파는 거를
사람들이 잘 안 팔라고 하니까 네. 거래를 제한한다. 네. 그런 효과가 네.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시장 경제를 위주로 하는 그런 나라에서 토지 공개념을 강화한다는 거는 시장 제약적 수단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죠. 네. 논란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토지 3법 중에서 과거에 그 택지 소유 상한제는 위헌, 예. 그리고 토초세라고 해서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 일정량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면은 이제 어떤 불이익을 준다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네. 그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때 왜 이런 결정이 났었는지요? 토지 공개념 관련 법안이나 그 조치가 위헌 내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토지 공개념 자체가 위헌이 아닌가 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시면 네. 여러 차례 토지 공개념 자체가 위헌인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수단이 좀 과하다,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그 종합부동산세 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부부 합산을 하기 때문에 가구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했지 종합부동산세 취지 자체가 잘못된다고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바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토지 공개념의 위헌이 아닌가 하는 그 오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서 조금 더 네. 첨언을 하면은 네.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예를 들어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은 그런데 그 헌법 불합치 판단 자체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위헌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니까 사실 좀 경미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위헌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그 위헌으로 판단이 났을 때 소급해서 적용한다든지 그 후속 처리 관련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국회로 하여금 그 관련되는 어떤 관련 법률을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합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한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때 지적이 보면은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토지 초과 이득 세율 자체가 너무 고율이다. 그 고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실현되지 못한 하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데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걸 고율로 하다 보니까 자칫 나중에 이렇게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재산 자체를 국가 혹은 공권력이 회수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참담한 마지막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시에 어떤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더라도 토지 공개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관련되는 법령들이 지나치게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이후에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보태도 되겠습니까? 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시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 또 뭐 과세 목적, 과세 소득의 특성, 과세 기술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 개념에 저촉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는 토지 공개념 자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세를 뭐 많이 한다 적게 한다 그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헌법 개헌안에 좀 더 중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강화된 내용이 새로 첨가됨으로 해서 찬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박사님은 조금 전에 이제 대체로 어떤 악용될 또는 강화되는 법률이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장을 보면은 그 이제 지금 헌법의 122조에 들어있는 이 문장을 뭐 번호를 바꿨습니다. 128조로 하고 1항으로 놔두고
2항을 해서 한 가지 법조문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추가한 내용이 이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라는 얘기인데 특별한 제한이라는 이 문구에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친화적이 아니라 시장을 제약하는 어떤 규정이 후속 법률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이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거는 이제 혹시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거 토초세처럼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또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부담금을 그런 것을 그런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근거로서 헌법에 명시하려는 거 아니냐가 이제 주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질서에 있어서는 사유재산제, 국민의 이제 기본권으로서의 사유재산제가 원칙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토지 공개념이 그동안 헌법에서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보조적인, 보완적인 그런 하나의 저는 원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체를 갖다가 이번에 새로운 조항을 갖다가 추가 2항에 신설함으로써 그 신설된 조항 2항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헌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토지 공개념의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의해서라는 수단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 자체가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토지의 공공성 및 합리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물론 헌법이 가지고 있는 표현 자체는 대부분 다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자칫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헌법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 어떤 자유로운 입법권에 의해서 굉장히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바는 뭐 제가 단순하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려라기보다는 과거의 토지 초과 이득세와 관련된 그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토지 초과 이득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또 납세 의무와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 입법권에 대한 아무런 통제가 없이 만일에 행정권에 의해서 좌우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위임 원칙 및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만일에 정부의 개헌안 대로 실제 만일 이것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구현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자칫하면은 입법권 혹은 행정 쪽 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행정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법률로서 만드는 쪽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헌 논란이 있는 일부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의 법률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련되는 법률들 자체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의도도 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그 기준으로 봐서는 법률에 의해서 즉 국민의 권한이 위임된 국회에 의해서도 제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논란도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혹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토지공개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또 아까 예를 드셨듯이 위헌 결정이라든지 아무튼 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잠재우면서도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하는 토지 공개념을 확립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어떻게 명확한 규정을 둔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투 박사님께서 지금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는 수단에는 시장 친화적 수단이 있는가 하면 시장 제약적 수단이 있는데 표현을 모호하게 해버리면은 시장 제약적인 수단까지도 뭐 합법적인 걸로 합헌적인 걸로 이렇게 오해가 되면 그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개헌안에 나와 있는 문장은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조문하고 뭐가 다른지 일반 국민은 잘 이해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도 그런 논란을 잠재우고 또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 자의적인 수단 이런 거를 막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구체적인 안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122조, 이제 개정헌법에서는 128조가 됐는데 네. 거기에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넣습니다. 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하여 그걸 넣고 네. 네. 그러면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 그러면 아무 수단이라도 다 쓸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또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항에 제1항의 구체적인 수단은 시장 친화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걸 네. 넣어놓으면 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토지공개념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근거 규정을 헌법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안을 국회에서 그 토지공개념 개헌 그 토론회 할 때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 네. 거기 국회에서 만든 그 조문 지금 이제 헌법 조문에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그 조문의 추상성이라든지 그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다들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쉬워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토지 공개념을 시장 제약적인 요소도 있고 시장 친화적인 요소가 있는데 시장 제약적인 요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시장 친화적인 요소가 있고 그것으로서 이 토지 공개념을 구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평소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시장 친화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 제약적인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가격을 뭐 규제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거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거는 시장 친화적이 아니고 네. 시장 제약적입니다. 그건 뭐 두 박사님도 아까 다 말씀하셨죠. 그냥 말하자면 근데, 그러니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억제시킨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시장의 네. 자유로운 작용을 억제하는 거래도 억제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정책을 썼느냐 하면은 불로소득 환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네. 투기를 제대로 못 막기 때문에 네. 그런 무리한 정책을 썼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제가 불로소득 환수라는 그런 용어를 명시를 하자. 네. 그런데 두 박사님은 불로소득의 개념도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헌법에 나오는 용어 중에 사실은 명확한 건 사실 없습니다. 계속 논란을 거치면서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로소득 환수, 즉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불로소득 그런 그 환수가 이제 보유세로 우리가 그걸 환수하게 되면 왜 그것이 사유재산제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것이 네. 왜 시장 친화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재산제란 무엇이냐? 사유재산제는 노력과 기여의 대가를 보장하자, 보호하자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토지 불로소득은 뭐 시청자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우리 집값 올랐더라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걸 그냥 노력과 기여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개인이 소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유재산제가 아니고 그거를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유재산제의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보겠습니다. 네. 소득세 중에는 노력에 의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시장 친화적입니까? 시장 제약적입니까? 사유재산제에 합치됩니까? 위배됩니까? 당연히 소득세의 상당 부분은 반사유재산제적인 세금입니다. 네. 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생산한 거에 대해서 그 유통 과정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거는 그거는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세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유재산제를 제약하는 그런 나쁜 세금을 없애고 그 대신 토지불로소득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징수해야 사유재산제에 충실한 제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그런 토지 보유세가 왜 시장 친화적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네. 완전 경쟁, 교과서에 나오는 완전 경쟁 토지 시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고요. 토지 투기도 따라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처럼 만들어주자는 것이 토지 보유세의 목적이거든요. 네. 시장 친화적이죠. 그 자본주의 그 경제, 시장 경제의 원조인 아담 스미스도 토지 보유세는 정말로 좋은 세금이라고 네. 칭찬을 했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뭐 전공자는 다 아시다시피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생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헨리 조지가 주장한 토지세, 그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세금입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가장 덜 나쁜 세금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세금을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난 표현을 썼을 뿐이지. 이거는 뭐 교과서에도 다 나와요. 교과서 조세론 부분에 보면 가장 좋은 세금은 바로 토지 보유세다. 그렇게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시장을 제약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뭐 그것이 훌륭한 세금이라고 따로 뭐 독특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에 다 나오는 그거를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박사님한테 가기 전에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것은 내가 노동을 해서 얻은 소득 가운데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오히려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 노동을 열심히 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 내는데 노동을 좀 해서 얻은 거 국가를 위해서 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어쩔 수 없이 내죠. 네, 또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유통 과정에서 가치를 더해서 또 낸다. 이것도 이제 국가 운영을 위해서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생산을 억제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보유세는 내가 불로 노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내면은 그것은 노동을 억제시키지도 않고 생산을 억제시키지도 않고 불로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오히려 시장 그 억제책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 친화적. 네, 한 가지만 더요. 그럼 그 토지 보유세도 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토초세 같은 거는 고율 때문에 이제 불합치 뭐 이제 결정을 내려졌는데 그렇다고 뭐 이제 세율을 무조건 많이 올리거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 자리에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토지 보유세를 올리면 매매 가격이 하락합니다. 지가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려하는 분이 대단히 많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헨리 조지가 주장했듯이 갑자기 토지 보유세 세율을 100%로 지대의 100%, 임대가치 100%를 하자.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토지를 매입할 때 지불한 지가, 그다음에 그 지가에 대한 이자를 다 보장하는 방식으로 토지 보유세를 올리자고 합니다. 그거를 저는 지대 이자 차액만 걷자고 해서 지대 이자 차액세라고도 부르고 또 지대에서 이자를 공제하기 때문에 이자 공제형 지대세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불로소득도 없고 토지 투기도 없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땅을 산 사람도 전혀 손해 보지 않는 그 돈을 은행에 저금을 해서 이자를 얻으나 그거를 땅을 사서 다른 수익을 올리나 똑같은 결과가 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보유세 인상 그거는 적당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100만 원짜리 토지가 200만 원이 됐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은 2원의 2%니까 2원의 이자가 붙어서 102원은 보유하고 나머지 98원을 세금으로 내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아니요. 얘가 조금 부적절하다고 할까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 차이에 대해서 지금 양도소득세처럼 이렇게 걷자는 것이 아니고 보유세는 매매할 때 내는 것이 아니고 보유할 때 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가치가 오르면 그 임대 가치 오른 거죠. 전체 지대에서 이자를 뺀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원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초과되는 부분,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금으로 가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도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어쨌든 뭐 과격한 이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그럼요. 사유재산을 충분히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두 박사님. 과거에 우리가 토지 초과 이득세가 이제 위헌 판단이 났을 때 그때 내용이 보면은 토지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세금이 계속 부과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지만 그것이 매매되지 않으면 그 가치 증가가 현실화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보유에 따른 세금을 계속 내다 보면은 또 세율이 굉장히 고율이고 이러면은 네. 나중에 원본을 잠식당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사실은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적용 과정에서 네. 사실 땅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로소득이고 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한 지대를 적절하게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정교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현실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 네.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개시 시점에서 그걸 빼가지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최대는 50%까지 차익으로 이제 그걸 회수를 하게 됩니다. 네. 환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소득이 별도의 어떤 개별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쪽이 없는 사람, 은퇴자라든지 네. 그런 분이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재건축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준공 시점에서 네. 그에 막대한 그것도 가능한 한 현금으로 내야 네. 됩니다. 네. 대물로 낼 수 있는 지금 현재 네. 제도는 돼 있지 네. 않고요. 네.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카드로 낼 수 있는 게 이제 보완이 되긴 했지만 네. 그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사실상의 적용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기의 재산이 국가로 환수되는 이익이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넘어서 본 어떤 재산 자체가 국가로 환수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세제와 관련해서 국가가 사실은 대가 없이 그 세금을 이제 가져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환수된 세금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전 국민의 예를 들어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데 네. 그동안의 역대 정부들 지금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의 세금으로 환수된 이익들이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었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제대로 사용돼야 된다는 건 이제 전제를 하고요. 네. 과거에도 토초세 같은 경우에 200평 이상을 갖고 있는데 네. 경제 활동은 하지 않고 근데 토초세를 내라 하면은 그래서 저항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비슷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아,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네. 두 박사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부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본이 잠식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또는 위헌이다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제시했듯이 이자 공제형 지대세를 네. 걷어가지고 원본은 절대로 잠식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땅을 샀을 때 그 지가가 하락하지 않도록 네. 그대로 보장해주자. 이자까지 보장해주자 하는 것이 제 네. 주장이고요. 그렇다면 원본 잠식의 우려는 전혀 없어지죠. 네. 또 보유세의 문제로 그 소득도 없는 은퇴자가 꼭 보유세 내면 어떻게 하느냐 네.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징세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당시 돈을 다 내라 하고 그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거를 장부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 재산을 매각을 할 때 소득이 생기면 내도록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런 안은 학계에서도 여러 번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게 복잡하니까 또는 관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그걸 도입을 안 하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수님, 지대하고 지대세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대는 토지 임대 가치고요. 네. 지대세는 그 임대 가치를 가치에 몽땅 대한? 걷자는 것인데 네. 그게 헨리 조지의 주장인데 저는 이미 토지 사유재가 확립돼 가지고 목돈을 상당히 내고 네. 땅을 산 사람한테는 땅값이 제로가 돼버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원본 잠식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잠식하지 않도록 이자는 빼고 나머지만 거두면 원본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이자까지도 챙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두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임대 소득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은 이런 논란이 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국내의 여러 가지 주택 혹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사실은 그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특히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세나 혹시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임대 주택 소유주가 사실은 걷어들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는 그동안에 행해지지 않았고요.
근데 최근에 왔어야 이제 월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임대소득이 네. 또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하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교수님의 어떤 주장이 아니더라도 또 이 헌법상의 이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어떤 소득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정부도 그 부분을 하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서는 사실 외국과의 또 비교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게 이 과세에 대한 당위성, 여러 가지 토지 공개념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대의 여러 가지 이론과 관련해서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세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지대와 관련돼서 거두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 소득 자체가 보다 명확하고 다달이 수익 자체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지만 전세 같은 그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소유자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실 그에 따른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형태로 지금 하려고 준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난관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수님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현재 정부라든지 여권 내에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대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내용과는 조금의 거리가 있는 게 같습니다. 상당히 온화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저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판단하기가 곤란합니까? 네. 두 박사님은 토지 보유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예. 현 정부가 네.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구현할 때 네. 제대로 이제 구현되겠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시는 네, 그 부분과 함께 네. 이 세제 문제로 넘어가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 참 모순점이 있는 게 부동산 투기라는 목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는 토지 혹은 주택 부분의 부동산의 보유세 부분과 그다음에 양도세, 거래세에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의 두 가지를 모두 다 상향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대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돼 사실은 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거두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은 측면들이 많거든요.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격이나 이런 등등의 기술적인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보유세 부분은 정확하게 앞으로도 현재의 헌법의 토지 공개념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보유세에는 상향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담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토지를 보유하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길을 터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양도세를 곧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날로 아마 시행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양도소득세를 이전의 장벽보다 더 높게 이전의 장벽도 사실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외국의 세제와 비교하면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래 자체를 사실은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상태에서 정부가 토지 공개념까지 헌법적인 근거로서 더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 생활사계에서 아마 토지 혹은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부담과 또 거래하는 데 따른 또 부담 등으로 해서 사실상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서 사실은 준공 시점에 자기가 보유하는데 내일 현금이 부담을 갖다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그 부분들은 아마 그것을 팔고 나가야 되는 자칫하면 자기가 아주 인기 좋은 어떤 지역이 고향으로 두고 있다면 서울 애들들 강남 지역이라 이렇게 한다면요. 거기에 고향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팔아서 사실은 이익을 현실화한 게 아닌데 본인은 납부할 돈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보유세 부분에 대한 강화와 종합부동산까지 세까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떠나는 말 그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으로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벼이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면서 이 토지 공개념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유세 있지 않습니까? 토지 보유세를 이제 과세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올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제 불로소득에 대해서 세를 부과를 할 때 어쨌든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죠. 네. 이제 이렇게 적절한 비율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샀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뭐 요새는 뭐 이렇게 보합세 유지되는 것 같은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호재가 있어서 뭐 한 3% 5% 올랐습니다. 또 한 달 지나니까 뭐 한 50%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는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외국 주식을 사면 매기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하면은 이제 이거 왜 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조세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좀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네. 모든 개혁에는 기득권자의 저항이 있고 네. 또 단지 기득권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급격한 변화에 따른 그런 불안감 그런 거에 의해서 회의가 있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그 방향이 옳다면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개혁은 하긴 해야 되겠죠.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도 재판소 결정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장래에 뭐 어떤 뭐 개발 목적이나 막 그런 기대 가능성 또 지가 상승 기회 이런 거를 원칙적으로 재산권 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걷는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다.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항이 있으니까 네. 그걸 극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극복을 하는 방법으로 우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자 공제형 지대세를 통해서 네. 토지 소유자가 전혀 손해보지 않는 그런 개혁을 하는 동시에 또 그래서 수입이 늘어나면 정부 세수입이 늘어나면 다른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시장 경제를 제약하는 다른 세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세라든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거는 네. 시장 경제를 제약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걸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토지 보유세 중심의 대세제 개편을 서서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세금이 감면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지금 뭐 부가가치세는 거의 전 국민이 내고 네. 있고요. 네. 소득세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소득이 얼마인 사람, 뭐 얼마를 소비하는 사람은 지금은 세금은 얼마 내는데 이걸 이렇게 세제 개편을 하면 얼마를 냅니다 하고 딱 대비표를 만들면 네. 국민의 90%가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네. 우리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이 굉장히 편중되게 소유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세 저항은 누가 합니까? 나머지 10% 20% 정도의 부자가 네.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저항을 하거나 네. 또 아니면은 시장 경제가 뭔지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반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항할 권리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항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네. 두 박사님. 현재 우리 국민들이 외국 선진국과 비교할 때 세금 부담률이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죠. 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출마를 하실 때 아마 GDP 대비해서 아마 국민들의 조세 부담 비율인가요? 그게 지금 아마 목표 자체를 OECD 평균으로 해서 1.1%까지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랬는데 현재 우리 보유세와 관련되어서 국민들이 내는 어떤 전체적인 평균 자체를 비율로 따지자면 0.78 정도, 0.8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OECD 회원 국가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아주 낮은 게 아니라 네.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담률이 낮은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도 높은 수준인데 그 부분들을 선진국의 최고 수준에 가까운 1%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정부의 목표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평균 이상의 어떤 수준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거래세는 우리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우리의 양도소득세 이 두 가지로 보통 대변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한 세율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8년 4월 1일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고 해서 2주택자, 3주택자에게 중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온 언론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전에 있어서도 지금 예를 들어 보유하는 데 따른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요. 양도세와 관련해서
매매할 때 양도 차익이 실질적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거의 최고 세율인 40%가 적용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부과되는 다른 농어촌 특별세나 보험을 하게 되면 42%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은 정부가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이면은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내기 때문에요. 양도세가 62%가 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계산을. 그러면은 물론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사실 내는 세금 부담 자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편이죠. 제가 네. 보니까 양도소득세는 OECD 회원 국가들 가운데 우리가 한 3위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금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토지 공개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헌법의 명문화는 아마도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조세 부담의 증가를 시도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종합부동산처럼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특별하게 일정한 가치 이상의 보유자에게 더 많은 사실은 눈사람을 만들 때 한 덩어리를 두고 위에 또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추가되는 어떤 위험성이 사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 부분에 대해서 현재에도 사실은 국민들이 또 재산을 가지신 분들의 부담이 결코 녹록지 않다. 네, 하여튼 재정을 이제 충족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는 뭐 네. 다 아는 것인데 네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부분은 양도소득세도 사실은 이제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토지보유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가진 자들은 저항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소득세도 줄일 수 있고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그런 그러니까 이중적인 이런 제도로 이 조세 저항을 전 국민의 조세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되려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사실 그런 취지를 정부가 좀 보였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만들어지고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위험 판단도 받다 보니까 이제 인별에서 지금 가구별로 해서 바뀌어서 이제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데 실제 가구별에서 아마 인별로 반대로 됐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최근에 부동산 여러 가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상자도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이상이면은 부담을 하게 되고 이제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이상의 부담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정부의 지금 세수도 지금 굉장히 목표치보다 훨씬 2년 이상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확대되고 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에 뭐 아주 조그마한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증가에 따른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가시적인 부분들의 연결고리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바는 사실 교수님의 취지를 제가 또 폄훼하거나 소사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과연 현재의 집권하고 계신 정부라든지 또는 이후에 정권을 잡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속에 우리가 선의의 사마리아인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어떤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역대 정부들은 보통 보면은 세수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다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 복리 등을 위해서 반환하거나 또 나누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인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교수님 아까 제가 그 주식과 이 토지를 이렇게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적절한 비유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 뭐 크게 봐서 그 불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같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불로소득도 층계가 있습니다. 더 악성이 있고 그보다는 덜 악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불로소득 중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남의 거를 빼들어 와서 강탈하거나 도둑질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불로소득이 있다면 사실은 뭐 도둑 입장에서는 불로가 아니고 애를 많이 썼겠지만 어쨌든 불로소득이 있다면 그거를 인정해서는 안 되죠. 토지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인 토지를 어떤 사람이
정부 투자라든지 아무튼 뭐 사회 변화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른 그런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 모두 이것을 개인 거로 만드니까 남의 것을 빼들어온 거나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악성의 불로소득도 네. 환수를 하고 네. 주식은 양도 차익을 얻는 사람은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안 사면 그만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을 거를 빼들어오는 그런 네. 불로소득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로소득도 여러 가지 네. 층계가 있다. 악성도에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익도 안 보지만 손해도 안 보는데 그렇습니다. 예. 토지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손해를 자기 거를 보니까 뺏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토지는 몫을. 더욱더 이 그렇습니다. 토지 공공성이 공개념이 그렇습니다. 예. 네,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제 토지에 우리가 지금 공개념 자체는 토지의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저는 그 부분 공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나 또 행위나 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굉장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네. 토지라는 게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많이 내놓는데 그 이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하나의 어떤 정책 목표 자체를 분명히 적시를 어떻게 하느냐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투기 세력과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다주택자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지금 정책의 대상, 즉 부동산 규제의 대상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가 어떤 경우가 투기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정책 혹은 제도와 관련해서 또 규제와 관련해서 항상 연구를 하면서 제일 제가 딜레마하고 고민인 게 정부에도 몇 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라고 할 때가 투기 세력, 그럼 투기 세력은 어떤 경우를 우리 투기 세력이라고 개념을 지어야 되느냐. 네. 그다음에 항상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서민 혹은 이제 실수요자 개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실수요자 내지는 서민이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을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개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또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먼저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서민 같은 경우는 무주택이면서 저소득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접근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서민 혹은 또 실수요자 이런 개념과 함께 투기적 세력, 투기 세력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개념 정립이 없게 되면은 네. 토지 공개념을 기본적으로 현재도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문화했을 경우에 뭐 교수님이나 어떤 본래 그 안을 제안하셨던 분의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어떤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칼로서 국민들의 어떤 재산권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을 주는 그런 쪽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네,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이념이든지 모든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든지 구체적으로 그게 적용될 때 그게 원래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두 박사님은 그거를 걱정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런 부작용을 염려해서 제대로 갈 길, 제대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 방향은 방향대로 맞게 설정을 하고 또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다른 또 견제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네.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투기 투자에 대한 그런 뭐 개념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또 뭐 서민이라든지 뭐 실수요자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자꾸 그걸 내세워서 정책을 편다. 저도 그거 동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을 세우면 그거는 뭐 투기나 투자나 구별 없이 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또 서민이든 부자든 실수요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세금을 냅니다. 그래 되면은 조세 정의도 이루어지고 시장 경제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평등한 사회도 지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두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민주화하고 좀 더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건 아마 오늘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 이런 것은 이제 과제로 두고요.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토론을 거치면서 그 두 박사님하고 저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박사님은 현실을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우려를 많이 반영을 하셨고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요, 그 우리 저 스마트폰 그 이동 전화를 쓰는데 주파수를 그 전파 그 주파수를 그 할당을 받아야 그걸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주파수는 누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거를 경매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매에서 나오는 수입을 공공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토지도 똑같습니다. 다만 주파수와 토지와의 차이는 주파수는 사유화가 안 되는 데 반해서 토지는 이미 사유화 과정을 네. 거쳤다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 주파수 공개념이나 토지 공개념이나 같다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 그 시비가 많은 뭐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기보다 시비가 많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정부 규제 이런 거를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 개혁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으로 나아가는데 사실은 큰 걸림돌이 거대한 이해관계도 있지만 정부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그거를 좀 싫어한다는 또는 이해를 잘 못한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 신탁제는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기가 공직을 맡으면서 그거하고 이해관계 있는 무슨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쪽에 자꾸 편파적인 정책을 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고위직의 그 참모들이 강남에 땅을 뭐 주택을 뭐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몇 %다 뭐 이런 거는 청와대뿐만 아니고 고위공직자 그런 통계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고 네. 본래의 좋은 취지를 또 왜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 직접 규제, 시장 그 제약적인 그런 방식을 네.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네.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도입을 하면 뭐 모든 국민한테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석희 박사님. 네, 실제로 이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좀 더 사실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네. 가지고 이게 남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존속되는 한 이 헌법 기본 질서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개념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이는 어떤 그런 이번에 오늘의 또 논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정부 쪽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기존 헌법에 그 구현되어 있는 토지 공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판단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법에 있어서 보완점이나 또 문제점들을 좀 수정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와 함께 최근에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한편에서는 제가 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맺힌 어떤 정치 같은 느낌을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펼 때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세제와 관련해서 뭐 징벌적 세제 성격의 어떤 세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히 고민이 없는 가운데 나온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보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에 개헌안도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다듬을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지금의 어떤 집권자들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어떤 후대에 나올 수 있는 집권자들이 혹시 남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패널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토론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독교 성경에 비유하자면 신은 토지를 먼저 창조한 뒤에 그 위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이 자유의지와 욕망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토지는 개인의 소유 대상이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공적 토대인 셈이지만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권력을 갖게 되면 영토를 넓히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토지 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과 협상하는 과정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토지 공개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